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1조 5천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적정한 기준이 없어 폐기하지 못하고 있던 라돈 침대 폐기물 약 480톤이 가연성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위안부 망언 램지오 교수를 옹호하고 3.1운동을 비하한 사람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K주사기로 한 명이라도 더 접종하려는 정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분석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집회에 참석한 걸로만 해서 조명받을 일은 없을 테고 무슨 다른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3.1절 집회에 참석한 정가훈 목사는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비대면 방식으로 투쟁을 독려한 건데요.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구제불능, 형편없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정가훈 목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폐륜합니다. 폐륜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오늘도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문재인 국민혁명 의장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더 이상 앞으로 연설하지 마. 나쁜 자식이 말이야. 정신 나간 자식이 말이야. 네, 정가훈 목사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지난해 광화문 집회인데요. 네. 당시 4만 3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고요. 650명에 달하는 집회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현될까 봐 정부는 어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다행히 광복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인력이 함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가훈 목사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 바라는 뉘앙스가 예전에 하나님 나한테 죽어 하는 그런 발언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가훈 목사가 이제 법원에서 이전에 이와 비슷한 걸로 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법원은 정가훈 목사가 문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건도 다소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법적 자유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전 목사를 향한 고소 고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부분도 하나 짚어보죠. 만화가 윤서인 씨군요. 3.1절 관련해서 발언 때문에 도마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화가 윤서인 씨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3.1운동을 비하했다 이런 논란에 현재 휩싸였습니다. 3.1운동을 비하했다. 그렇습니다. 3.1운동 경문 선언서를 바탕으로 SNS에 올린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주최 측이 집에 불을 지른다.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100년 전에 3.1운동 주최자를 비난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했다. 이런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이었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SNS를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는데요. 결국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복회는 명예훼손으로 윤 씨를 고소고발을 했고요. 현재 형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3.1절에 일어난 만세운동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고 안 나오면 집에 뭐 불을 지르고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윤 씨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하나만 더 보죠. 위안부 망언 논문에 실었다가 지금 비판에 직면한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램지오 교수. 이 교수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던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램지오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어떤 인물이 램지오 교수를 옹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죠.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요. 램지오 옹호에 나섰다. 이런 주장이 현재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우연 의원은요.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자들이 위안부 강제 연행설의 증거로 내세운 건 위안부들의 증언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먼저 이우연 의원이 과거 행적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지불되었고 밤새워 화투를 쳐서 잠을 설치고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서 과음을 하고 조선의 여인들과 함께 술이 있는 특별 위안소라고 하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 만큼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네가 이우연이야? 그렇다. 네가 일제 지금 해봤어? 해봤어! 아이 더럽게! 네가 일제 때 지금 가봐 지금. 침 뱉지 말고! 이자가 바로 일본의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지금 유해. 네, 이우연 의원이 쓴 내용 알고 보니까요. 일본의 매체, 온라인 매체의 기고문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언론을 향해서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SNS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램지오 교수 관련해서는 북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이죠. 조선과 오늘은요. 램지오 교수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한 자가 바로 학자의 탈을 쓴 램지오 교수다 이렇게 칼날을 세운 건데요. 조선중앙TV는요. 어제 3.1절이었죠. 3.1절 특집으로 만삭의 위안부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의 위안부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논란에 있어서 일본과의 각을 세우면서 북한도 위안부 문제에 조용하지 않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막말, 위안부 발언 옹호, 만세운동의 순수성 훼손, 이 모두가 3.1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씁쓸해진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5일째, 이상 반응 모두 경증.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이었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거라 주 중반 이후 흐름을 지켜봐야 확산세가 꺾인 건지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특별히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된 거는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 접종 지난달 26일에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나흘째, 오늘이 닷새째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2만 3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접종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156명이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좀 신고를 했는데 일단 이런 반응들 뭐가 있나 봤더니 근육통, 뭐 오한, 두통 등등의 약간 경미한, 다 금방 회복이 된 이런 경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경증이든 중증이든 일단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짜 뉴스가 상당히 좀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을 책임지겠다 때문에 언론도 정치권도 이런 가짜 뉴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경계해달라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해달라. 네. 근데 김 기자, 이 백신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K주사기라고 하죠. 최소 잔여형 주사기 이걸 사용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한 바이알, 한 병 안에 잔량이 최소한으로 남아서 예를 네. 들면 이제 6명을 접종할 수 있는 병이면 이걸로 이제 7명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백신 한 병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신 한 병에 6명인데 뭐 7명까지 맞을 수 있다. 이건 이제 화이자의 경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병에 10명까지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잔여량을 최소화한 K주사기, 이른바 K주사기로 하게 되면 11명에서 12명까지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되게 획기적입니다. 네. 획기적상 좋은 방향인데 이게 지금 의료진들한테 지금 부담이 된다는 이유가 일단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지금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접종 전에 하루 전에 미리 꺼내놔서 해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맞을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전에 맞게끔 병수를 빼서 미리 해동을 시켜놔야 되는 건데 이걸 6명으로 카운팅을 할지 7명으로 카운팅을 할지에 따라서 해동하는 병수가 미리 준비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걸 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좀 희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 잔여량을 최소화하는 K주사기로 1회분을 이제 주입을 해갖고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주사기로 할 때 0.1mm의 이 오차라도 있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mm를 1회분이 3mm예요. 네. 근데 6명을 맞추고 남는 게 2.7mm가 됩니다. 네. 근데 눈으로 봐서는 이게 2.7인지 8인지 3인지 알 수가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주사기로 빨아들였는데 3이 안 되고 2.7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사실 이 K 주사기까지도 하나를 버려야 되는, 왜냐하면은 백신 남는 거를 모아서 끌어다가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의료진은 상당히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인용 백신에 대해서 주사기로 소분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6인용을 소분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그 LDS 주사기 사용으로 잔여량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 폐기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지 이걸 공식적으로 바이알당 접종 도즈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은 아니어서 아직은 그 접종자의 숙련도나 잔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바이알당 7명분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해서 그 접종 현장에 부담감을 주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지금 정은경 총장이 얘기한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의무화할 생각은 없다. 의무화할 생각은 없으니까 다만 잔여량이 생기면 버리지 않고 활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부담을 갖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음식 섭취,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 섭취하던 여성에게 지적했더니 이 여성 막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KTX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기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오히려 거친 말을 쏟아낸 승객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하고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요. 지난달 28일에 이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고 또 햄버거와 음료를 섭취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는데요. 네. 심지어는 이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달라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먹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촬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승무원에게 주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승객들까지 항의를 하자 이 여성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또 자신에게 항의를 한 승객들의 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러느냐? 네, 이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아버지로 추정이 돼요, 전화를 건 인물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항의하는 내용을 오히려 이 전화 상대방에게 험담하는 이런 내용이 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다른 승객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은 현재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열차 안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요. 또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열차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저런 상황에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서 아버지가 왜 나오죠? 그러게요. 아버지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어떤 공중도덕, 이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지금은 뭐 법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저런 이 가치 있는 이 부분에서의 음식물 섭취 같은 걸 안 하는 부분은 저게 이제 공중도덕이고 상식인 거죠. 뭐 법적으로 과태료 얘기를 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배려인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는 얘기고 지난달인가요? 저 학원 승하차 도우미가 배달원한테 갑질한 갑질해서 뭐 그것도 파장이 좀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드러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 승객도 뭐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막 이래 했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엄청난 무슨 뭐 권력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판 부분에 대해서 귀를 닫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붙이는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모두가 뭐 불편함을 같이 감수를 하는 것이 전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 부분에서 어떤 한두 명의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그냥 통용이 되게 되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전체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조금씩 같이 불편해서 이 위기를 좀 넘어가자라는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누구인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설령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자, 이제 3월 봄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꽃축제가 전국에서 펼쳐지죠. 서울 여의도는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진해 군항제도 2년 연속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도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벚꽃도 채 피지 않은 지난 주말에 여의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 뭘까요? 이유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입니다. 오전 9시 30분, 개장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인근 도로는 벌써 꽉 막혔습니다. 반대편에서 유턴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내버스도 한참 만에 겨우 지나갑니다. 궂은 날씨인 3일절 휴일에도 백화점 앞에서 줄지어 대기하던 인원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여기가 좀 핫플레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도 구경이 가능한 곳이라서 한번 나들이 겸해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여의도에 숲과 같은 공간이 생기는 건 반갑지만 주말마다 교통체증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벚꽃축제 때는 지하철로 되게 많이 와서 그게 약간 불편했다면 이 상권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의도, 여의도 여기 전체가 차량이 많아져서 코로나19 방역도 문제입니다. 입장객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체온 체크가 꼼꼼히 되지 않고 쇼핑객이 몰린 식당가에도 2m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측은 개장에 따른 반짝 쏠림 현상으로 10분에 한 번씩 전층 환기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백화점 측의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는 내내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한 대로 개장에 따른 반짝 쏠림, 사실 그 측면이 있겠죠. 네. 뭐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규모 면에서 뭐 서울에서 가장 크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존의 백화점들은 뭐 창문을 두지 않는, 뭐 그래서 시계도 없고 오면 뭐 있고 그냥 그 안에서만 뱅뱅 돌게 만든다 뭐 이런 거라는데, 저기는 바깥에서부터 채광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흔히 말하는 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트 같은 데도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꼼꼼히 안 하는 곳들이 있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거는 들어가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열이 있으면 안 간다 뭐 이런 이제 신뢰하에 이루어지는 걸 텐데, 지금 이제 1년 지나면서 우리 모두 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내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죠. 더군다나 이제 봄이 되면 야외에도 아마 그런 인내 한계에 빠진 분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내에선 더더욱 그럴 거고요. 저런 경우 제가 보기엔 이제 아까 백화점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장 초기에 호기심의 쏠림 뭐 이걸 있는 그대로 존중해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흔히 하는 면적당 인원 제한, 그래서 일정한 수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미안하지만 아예 밖에서 차단이라도 하고 이런 정도의 성의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모두를 다 위험에 빠뜨리는 걸 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건 결국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아직 코로나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설령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증거 법정서 내겠다. 입장 바꾼 기성용 폭로자. 성폭력 의혹 폭로와 관련해서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기성용 선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지난 주말에 이제 K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첫날 경기에 기성용 선수도 뭐 전반전 출전을 했던데 경기 끝나고 기성용 선수가 직접 입장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승리한 팀, 이긴 팀의 감독,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 활약을 한 선수가 나와서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속한 그 FC 서울은 0대2로 패했습니다. 패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직접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기성용 선수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의혹이 지금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기다렸었는데 안 나와서 지금 철수하려고 주섬주섬 이렇게 짐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청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한 25분 정도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얘기했군요. 네. 근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날 그 피해자 쪽 후배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기성용 선수와 조용히 만나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저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것은 모든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참을 수도 없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한참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한 얘기의 요지는 일단 첫 번째, 나는 성폭력을 행한 바가 없다. 그리고 난 정말 미칠 정도로 황당하다. 회유나 협박한 바도 없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내놔라. 여론 재판하지 말고 자비란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보니까 기성용 선수는 강경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 공개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앞에 보신 그 토요일 날 경기 직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피해자 측이 저희 MBN이랑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보고 오시죠. 지금 기자들이 다 죽치고 있는데 만나면은 자기들은 그렇다고 일단 오부기사 먼저 내고 그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뭐 사과할 건 다 사과할 거라고. 사실은 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있는데 일단 못 만나겠다고. 녹취 파일을 모든 부분을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 저는 기억해요. 그날을. 날짜도 기억하고. 그 날이 같은 제보자와 있었던 일인데 주말 빼고 휴가 빼고 그럼 모든 시간들을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함정 생활을 하는데 저희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분명히 다들 그냥 얘기를 못할 뿐이지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냥 사과만 한다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야죠. 네, 피해자 측에서는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는 성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증거도 모두 제출을 했고 사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앞서서 그렇게 인터뷰를 자청한 그 직후에 바로 이제 피해자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 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판을 키워주겠다. 이게 좀 감정이 실린 대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으로 할지 이 대응을 기자회견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자청한 인터뷰 직후에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다시 또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어제 또 내놨어요? 네. 어젯밤에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공개하려던 그 증거에는 기성용 말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증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때문에 법정에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판을 키워주겠다라는 이 기존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로 좀 약간 그 입장이 바뀐 모습입니다. 소 의원님, 지금 기성용 선수 측, 폭로자 측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폭로자 측에서 기성용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고소고발을 하기에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2000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성용 선수가 얘기한 대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폭로자 측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민사, 형사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이제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폭로자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소송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명예를 확실하게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기성용 선수가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폭로자 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말끔하게 저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서 법원에서 완전히 어떤 판결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기성용 선수 측에서 조만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 이번 사안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지 추후 진행되는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배우 이용녀 씨라고 아시나요? 유기견의 데모라고 알려진 배우인데요. 그런데 이 씨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러면 이 유기견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불이 난 건 지난달 28일 자정쯤인데요.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인해서 이 이용녀 씨가 지금 6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키우고 있었다고 60마리요? 하는데 네, 이 가운데 8마리가 결국엔 죽었고 아이고. 또 견사 등도 지금 불에 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녀 씨의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 도움을 지금 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용녀 씨가 직접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갑자기 불이 번져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소화기를 썼는데도 생활 공간까지 모두 타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견사 바닥에서 이 불이 꺼진 뒤에 신문지를 깔고 이 아이들과 유기견들과 함께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 이용녀 씨는 원래 경기도 하남에서 약 13년 동안 사비로 유기견들을 보호해 왔거든요. 13년 동안요? 네. 그리고 4년여 전에 지금 이 포천으로 옮겨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배우 이용녀 씨는요, 지난 2018년에 저희 MBN에 출연해서 유기견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주방까지도 개들이 점령한 상황. 대체 이용녀 씨는 몇 마리나 되는 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집에서 한 45마리 내지. 예. 그래갖고 이쪽에 있고 좀 작고 힘없는 얘가 좀 더 힘없는 너한테 다 얘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털어볼까? 윤지영 기자, 이용녀 씨 하면은 드라마에서 이 무속인으로 많이 출연한 분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기견의 데모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건가요? 네, 이용녀 씨가 과거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11년 전에 이때 인터뷰했을 당시가 2015년도였는데 네. 그때 당시로부터 11년 전에 길거리에서 눈을 다친 딱한 강아지를 봤는데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치료해 주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보호소를 다니면서 유기견들을 하나둘 입양을 해서 그 개가 한때는 100마리까지 이렇게 100마리까지요?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또 유기견을 돌보다가 이 사비로 유기견을 돌봐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다 써서 빚까지 지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재 사건이 알려지면서요, 이 도움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본인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부디 꼭 다시 일어서기를 빌겠습니다. 직 걸겠다. 윤석열의 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서 법치 말살이다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인터뷰 내용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 쭉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랑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언제 할지 좀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입장을 이번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랑 같이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길을 걸으니까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는 격이다.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근자의 일, 아마도 뭐 원전 수사를 비롯한 이런 정권 비리 차원의 이런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간 부패 범죄 수사는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난 그것도 수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되는 건데 근데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검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 감수했지만 이건 검찰 폐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이요. 오늘 오전 신문 한번 주시죠.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실린 조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힘입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윤 총장이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은 그가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윤정 기자,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이 이 중수청 관련해서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근데 100번이라도 걸겠다? 네, 근데 이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건 알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건 국민 여러분의 이해랑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거의 뭐 호소에 가깝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앞서서 그 김태일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검사 인생에 있어서 뭐 검찰총장의 출근길, 퇴근길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보는 이 질의응답 외에는 대담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작심을 하고 이번 인터뷰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1면에서 4면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로 쫙 조간을 쫙 채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중수청 법안 때문이겠죠. 중수청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의 검찰은 쪼개져서 이제 공소유지만, 기소와 공소유지 이것만 담당하는 뭐 공소청 이런 식의 이제 명칭으로 바뀐다. 네. 이건 검찰이 완전히 얼핏 보면 뭐 산산조각 난다. 검찰 조직 자체의 지금 최대 위기인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뭐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는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한때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서도 이 신문 무려 4개면에 걸쳐서 실린 인터뷰 보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언론을 활용하는데 정말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기들의 존립 기반 문제를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짜놓은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일로 아마 예정돼 있죠. 대구지검 대구고검 방문.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한마디 던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던지는 거 하고 네. 이렇게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주목을 많이 끌까. 그다음에 이렇게 주목을 끌게 한 다음에 문제를 지금 던진 다음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또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는 이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첫 1탄이면 그다음에 2탄, 3탄, 4탄 이제 사실 지금 다른 언론 입장에서는 뭐 저희 취재하는 기자들 식의 표현입니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윤 총장 쪽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부산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윤 총장은 그때마다 흔히 말하는 제목이 나갈 만한 얘기들을 아마 준비했다 하나씩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검찰이 언론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좀 제가 너무 전략적이다 아니면 뭐 언론 플레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검찰이 좀 발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이걸 존속시켜 주는 거. 뭐 조국 그다음에 뭐 나머지 몇몇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나 또는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그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는 이 움직임, 이게 국민을 위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무고한 피의자라도 없애도록 하는 원래 검찰 소송법에서 항상 초심부터 배우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더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들은 아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안 한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 안 한다라는 것만으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이 던진 이 얘기 중에 정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검찰 제도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 의원님, 지금 윤경호 의원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앞으로 2차, 3차 제목이 나갈 만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 자체의 명운이 걸린 시기 아닙니까? 네. 저는 윤 총장이 어쨌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국민을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입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단 말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검찰 내 여러 가지 인권 부분이나 문화 개선 이렇게 됐고 제도적으로는 이 경찰과 수사권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중수청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돌출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거대 범죄, 복잡한 갈수록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수사하려면 정말 고도의 수사 역량이 축적이 돼야 그런 부분을 범죄를 수사를 하지 이것을 그냥 뭐 여러 개 기관으로 다 이렇게 나눠놨을 경우에 그러한 거악들에 대한 과연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 이 중수청의 설립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입법으로 정하면 그냥 가는 이렇게만 이게 할 문제인가. 지금 경찰도 뭐 국가수사본부 출범하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런 따가운 질책 속에서 변화를 계속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내 입장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혀두는 것이 이제 3월 달에 지금 여당에서 법안을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검찰의 의견을 거기다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한번 자신의 입장을 지금쯤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언론과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 프레스룸 두 분 위원께서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반응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검찰개혁을 전면에 꺼내 들었거든요. 입법기관이 입법을 멈추는 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총장을 감싸면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을 했는데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미 기자, 혹시 청와대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을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수청이라든지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도 소통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장관님은? 그 얘기도 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뭐 박범계 장관이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다거나 혹은 뭐 기자회견을 자체한 것은 아닙니다. 네. 기자들이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이러이러한 언론 보도를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수사 기소 분리 걱정을 이해한다.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거고 그리고 윤 총장이랑 직접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기자가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난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답변 내용만 보면 뭐 본인 나서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뭐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원론적인 답변 수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 말고 전직 장관,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예, 자신의 SNS에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커다란 거물 전문진인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주변에 코끼리가 검으니 흰이 논쟁이 붙고 한참 난리가 났지만 코끼리는 앞만 보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끼리가 중수청 설치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뚜벅뚜벅 이 정부는 갈 길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뚜벅뚜벅 중수청은 설치가 될 것이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내일 대구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을 방문한 이후에 중단됐던 전국 순회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윤지영 기자, 네. 혹시 이 자리에서 중수청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공식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이 전국 검찰청 순회를 지난해부터 지금 해왔었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첫 일정이 바로 내일 있는 이 대구 고검과 지검 방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대검은 앞서서 법무부가 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의견을 취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중수청 설치로 결국에는 검찰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과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일 그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이 일선 검사들의 이 반발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이 공식 일정에서 아무래도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아침 인터뷰에 이어서 내놓지 않겠나라는 이 시각이 많습니다. 윤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중수청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 부분 혹시 정치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구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민감한 시절에 부산 고검 가서 얘기했던 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례적으로 지금 서울 고검 빼고는 나머지 지방에 수원을 포함해서 5개 고검이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고검들을 아마 총장이 순시하는 거고 그거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재개하는 거라고 기자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해석이 될 만한 얘기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죠. 그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제가 아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거고,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검찰의 존립,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중수청 신설 문제,
더군다나 중수청 신설이라는 게 검찰을 쪼개가지고 중수청과 뭐 공소청 이렇게만 간다,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는 아마 국민의 공감 얻기 어려워요. 지금 이미 출범을 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따로 만들고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뭐 따로 있고 그러면 아무리 권력 범죄를 잡는 게 주된 업무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사와 관련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는 거 이거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정말 덥석 어느 한쪽 옳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들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올 수도 있다. 그런 점 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윤 총장이 내일 고검에 가서도 뭐 제가 미리 뭐 예단을 갖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가능한 피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얘기는 가능한 피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대권주자 선언을 보면 아마 정치적으로는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언을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윤석열 총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있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는데 친문 쪽에서는 유시민 이사장 등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장기화되는 만큼 이걸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에 맞설 수 있고 또 대중성이 있는 인물은 유시민 이사장밖에 없다는 생각이 친문 진영의 공감대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막판에 나와서 극적인 등판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출마 불가능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친문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서 중수청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넘은 박영선, 안철수 2번이냐 4번이냐. 다음 달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최종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우상호 후보를 두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개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 도시 KCT 서울의 미래 좌표를 찍는 선거입니다.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 이제 범여권 단일화가 이제 남은 거죠. 네. 그러면 단일화를 이제 3자 단일화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자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을 김태일 앵커가 다 해주셨어요. 네, 지금 얘기를 보면은 오늘 오전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범여권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 총선 지지율, 이 열린민주당의 그 투표한 그 지지율로 의석을 3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번이 김진애, 2번이 뭐 강민정, 3번이 최강욱 이렇게 해서 3명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진애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그 진정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인 4번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순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저희가 한번 연락을 직접 해봤습니다. 연락해봤어요? 네,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사실 그 이전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등등에서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참 밝았는데 언제 이 의원직 승계 여부 아셨냐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김진애 의원한테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럼 이제 의원직을 승계하고 나면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오늘의 주인공은 김진애 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좀 아끼고 나중에 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추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야권 상황도 좀 보죠. 국민의힘은 모레죠.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꺾고 이른바 제3지대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윤정 기자, 네. 가장 궁금한 건 안 대표가 이제 제3지대 후보가 됐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안철수 대표 일단 1차 관문은 넘었는데요. 2차 관문 넘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이후에도 기자들이 만나서 이 관련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답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지지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고 우리 당의 후보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 자체가 무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 강조했을 때 과연 4번이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 안철수 대표 제3지대 단일화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요, 이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는 하되 국민의힘 후보로 이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이 입장을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또 지지율에 대해서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조차도 이 야권 후보들 간의 이 지지율을 물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를 많이 뽑는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진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모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과연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부분 갖고도 아마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